황민호의 진짜 뉴스. 요즘 납득 못하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 사건, 개를 학대한다는 이유로 무서워서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 등등 언제부터인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더 영화 같은 사건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 이면에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소위 지도층, 정치인 또는 고위관료, 재벌 등 우리 사회 리더 그룹의 부도덕한 모습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각박하고 살기 어려워진 소위 헬조선의 일면이 만들어진 오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문학적 교양, 인간의 철학, 도덕은 과연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되짚어보게 합니다. 단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본능보다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해보는 사회가 어서 빨리 왔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의 진짜 뉴스 제1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이곳은 의정부의 한 옥탑방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월일보 팟캐스트 진짜 뉴스의 인기 코너지요. 이영주 기자와 송민섭 IT 바리스타를 전화 연결해 각종 뉴스와 유익한 IT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의 진짜 뉴스 제1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원일보 팟캐스트 진짜 뉴스 황민의 진짜 뉴스 15회. 오늘은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밤 11시 1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진짜 뉴스의 인기 코너죠. 이영주 기자를 연결해서 오늘도 핫한 전국의 각종 소식을 아주 다양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예, 덕분이, 제가 일조한 건 없는데. 추석 명절날 팟캐스트 녹음을 해갖고, 네. 그날 일정이 좀, 교양 내랑 일정이 좀 차질이 있었던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고향 내려가서 아버님은 잘 뵀나요? 어떻게? 그럼요. 예. 네. 우리가 지금 오늘 15회를 맞아갖고 좀 포맷을 좀 바꿔갖고 하기로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하게 경기도 전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추려서 이렇게 드리는 걸로 이제 포맷을 바꿨는데 오늘 첫 시도로 하는 건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셨나요? 많이 연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준비의 여왕. 동충하초 기자, 준비 기자, 운동 기자, 인권 기자. 야, 역시.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첫 번째 소식은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서 4명이 사상하고 1명이 구조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예. 10일 오후 1시 16분경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1명이 크레인 내부에 갇혀서 소방당국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가 이제 돼서 그분들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죠, 현 상황에서. 예. 그렇구나. 네. 이것 때문에 다행이네요. 지금 안전 LH 공사 현장인데 거기가 신도시 조성되고 있는 데인데 안전 문제 때문에 예전부터 지적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관련돼서 안전자 조치 감독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또 사람에 대한 작업자에 대한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또 감독을 하게 되거든요. 근로기준법 이외에 근로안전기준법이 있어요. 그걸 맞춰서 이제 했나 그것도 조사 중에 있고. 근데 신도시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신도시 공사 현장이 많은데 이런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에 대해서 또 인명사고가 난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관계당국에서 좀 신중하게 안전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 성남 지역 개인정보 191만 건 유출 소식입니다.
예. 행복 이음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 교육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등 예. 19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9일 예.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예. 행복이용 시스템 활용 교육 과정에서 191만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채 사용되고 있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191만 명이면은 엄청난 숫자인데. 엄청나죠.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 관공서에서 이걸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거는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좀 문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우리 개인정보 같은 거는 이제는 뭐 중국에서는 네. 뭐 한국의 개인정보 같은 거는 돈 주고도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픈이 돼 있어갖고. 이거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관리하는 시스템에 좀 네.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관리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그렇죠. 예. 네, 다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수원시 편입을 요구한 용인 청명 센트레빌 주민 반발이 재점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네. 수원과 시 경계 지역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예.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예. 수원시로의 편입을 2015년부터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분들의 주민들의 반발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예. 수원시와 용인시 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탓에 네. 6년여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 경계 조정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집단 반발에 나선 것입니다. 여기를 제가 이제 뭐 기회 있어서 용인하고 수원 이쪽에 이제 갈 일이 있으면 가보면 네. 여기는 행정구역 경계 없이 이렇게 도로 하나로 용인, 화성, 수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가보니까. 네. 그래서 길을 하나 건너면 용인, 또 길 하나 건너면 화성, 수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생활구역은 뭐 수원인데 학교 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아이들 통학 문제가 이제 뭐 그렇죠. 행정구역이란 행정 뭐 그 수원시 뭐 어디 시민한 이유 아니면 용인시 시민한 이유로 이렇게 원거리에서 예. 통학하는 경우가 그때도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거기에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간 간격이 커서 이런 네. 경우가 드문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이 네.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예.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학생들 편의 행정구역도 좋지만 네. 학생들의 통학을 편하게 하는 위주로 그걸 배정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영주 기자? 동의합니다. 예, 학생들 위주로 네. 해서 이게 통학 원거리에서 불편함이 없는 통학 거리를 배정해 주는 게 저는 왜냐하면 교육도 교육자치라고 해서 다시 우리 교육감을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구역에 뭐 단지 주소가 있다는 이유로 불편하게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가 다 붙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행정구역이 살아가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시대. 주제랑 약간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중국집 배달도 도로 하나 차인데 배달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요. 네. 왜 안 해주죠? 동이 달라서요. 동이 다르고 뭐 시가 다르다 네. 해서? 네, 그러니까 거리 하나 차인데 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가 그러는데 저기 안 해주는. 기흥에서 그 용인 네. 이게 수원 뭐 화성 이렇게 경계 붙어 있는 데서 길 건너편에 한 1km 택시 타고 가는데 시외 요금 할증 받았다고 넘어간다 그래갖고 돈을 더 냈다고 이거 더 살기가 불편하다고 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하여튼 뭐 주민들 불편 없고 학생들 불편 없게끔 행정 당국에서 자기네들 뭐 행정 편의주의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과 국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서 이런 좀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경기도 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겪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네. 입주 지원 협의회가 올해 400건의 불편 사항을 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경기도는 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네. 어려움을 겪는 택지, 공공주택 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 사업 시행자, 관계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 아까도 뭐 전에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의정부에도. 네. 이게 이제 도시기반사 시설 같은 게 이제 불만이 많거든요. 보면은 그 아파트 신도시 조성하다 보면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의정부도 그렇고 뭐
우리 이영주 기자도 수원 쪽에나 뭐 남쪽에 보면은 신도시 조성된 데 보면 완벽하게 도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입주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미리 뭐 이제 공터 있고 아파트 세웠다 해서 이제 미리 이렇게 분양 순서대로 이렇게 입주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뭐 교통 아니면 공사 소음 뭐 그런 거에 대한 각종 문제, 생활 편의 문제 이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건 이게 뭐 하루 이틀 거론된 것도 아니고 이게 410억 건 해결했다는 게 저는 경기도에서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410억 건에 달하는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더, 그러니까 6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400여 건을 해결했다는 건데 네. 저는 차라리 뭐 이런 민원이 많이 없고 뭐 올해는 뭐 100건밖에 없었습니다. 200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에서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예. 예, 맞는 말씀하십시오. 말씀입니다.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해도 어느 정도 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수된 많이 거는 참죠. 600여 건이지만 실제로 불편을 겪는 건수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지금 뭐 한 600건에서 400건 사이면 아마 뭐 진짜 불편을 겪었던 건수는 한 6,000건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 10% 정도만 민원이 돼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옆에 보니까는 다 이게 요 근래 만들어진 다 신도시들의 옥정지구, 뭐 하남미사지구 뭐 이런데. 네. 예. 그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계획하면서 관계 당국에 그런 그 사전 준비 같은 거. 이런 이제 민원이 샘플 접수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많이 온다는 걸 아니까 그거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런 거에 민원을 미리 해결하고 입주해서 그런 불편상이 다시 반복해 접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또 좋은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다음 소식은 파주 연장 GTX A 노선이 내년 착공에 청신호가 네.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GTX 뜨겁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GTX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데요. A 노선은 강남 삼성역에서 일산 킨텍스를 거쳐서 파주 운정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인데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2023년 완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GTX가 이게 고속철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권 광역 급행 고속철도.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공사를 하면 40에서 50m 지하로 내려가서 그 직선 도로로 노선을 만들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남북으로 수도권을 관통해서 강남까지 뭐 최소 수도권 외곽에서 한 3, 40분 내로 접근시킨다. 요런 계획으로 이렇게 GTX를 이제 짠 것 같은데 첫 공사가 시작된다니까 의미가 있네요. 근데 이게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갖고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이게 말씀하십시오. 관련해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가진 의정 보고회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의 GTX A 노선 파주 연장 노선 운정에서 킨텍스 구간 6.7km의 사업비가 4,400억 원입니다. 예비 타당성 비용 편입 분석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A 노선 같은 경우에가 고양시 킨텍스까지였어요. 원래 당초 노선은. 근데 이제 킨텍스에서 파주 운정지구까지 연장해달라고 파주시에서 이제 계속 민원을 넣고 청원 운동을 해갖고 이제 이제 경기도에서 2015년도에 연장 노선을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서 연장이 된 거죠. 근데 뒤늦게 연장된 노선이 먼저 첫삽을 뜨니까 의미가 있네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영주 기자님? GTX 이게 노선 같은 경우에.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경제 효과가 있다면, 교통이 편리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GTX에 포함되지 않은 그 노선이 없는 해당 지자체나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다 시민 예산과 국민 뭐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GTX 노선 골고루 노선이 지나가는 곳과 지나가지 않는 곳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네. 안 지나가는 곳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뭐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간접 노선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안산 주유소 철거 현장에서 폭발 예, 예. 사고가 발생해서 아. 부상자가 1명 나왔다는 사건입니다. 또 이게 안전사고네요. 경기도. 그렇죠. 네. 8일 오전 9시 1분경 예, 안산 예. 월피동 460-3번지 1원 한 주유소 철거 현장에서 저장 예. 태크가 폭발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행인 1명이 다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6대가 파손됐습니다. 오, 큰 폭발이 있었나 본데, 이거.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계당국이 신경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철거 현장에서 폭발했다는 거는 그 전부터 문제가 이제 주유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안전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해당 지자체나 관계당국에서 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폭발 사고로 인해서 행인이면은 지나가던 그런 무고한 사람이 다치게 되니까 예. 언제 좀 어디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안전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고한 시민들이 다친다는 거에 포인트를 네. 두고 네. 뭐 관계당국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이겠죠. 뭐 이런 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죠.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김포시 종합운동장 등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택지 개발 사업으로 우여곡절이 거듭됐던 걸포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김포도시공사는 오는 11일, 오늘이죠. 네. 걸포 4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시의회 설명을 마치는 대로 예. 걸포 4지구 도시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포시가 도시화 이제 거듭되면서 인구가 이제 네. 유입되고 있는데 기반 시설 같은 게 지금 약간 미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시마다 이제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네네. 공설운동장이라는데 그것도 이제 규모가 작아서 예전에 그 도농복합시였을 때 약간 이제 농촌 도시였을 때 만들었던 규모가 작아서 이제 큰 대회를 치르기에는 김포시가 지금 뭐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김포 여기 그 걸포 4지구 개발하면서 민자를 유치를 받아서 다시 그거를 기부 체납해서 그걸 다시 받는 그런 계획으로 이걸 추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민자가 들어오면은 민자 사업을 공모하는 것 같은데 민자가 들어오면 이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민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은 또 이익을 또 추구하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거 뭐 손해나면서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 민간 사업자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예.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런 사업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뒤에 네. 민간 사업자로 공사를 할 경우에 예, 예. 사업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네. 민간 사업이 처음에는 계획상에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결론을 놓고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거 시민들 이익보다는 민간 사업자들 이익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뭐 같은 예는 아닌데 뭐 경전철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도시철도나 아니면은 뭐 광역철도 같은 거 문제도 민간이 이제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니면 고속도로라든가 그러니까 네. 이제 놓았을 땐 편리성을 두고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민간 업자들 배만 불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 나중에 그렇죠. 또 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없이 김포에서도 좀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이제 주민들이 이익이 되게끔 시민들이 이익이 되게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경찰 센터 신축 관련 인허가 비리 의혹 김포 농협 예. 압수수색 소식입니다. 아, 또 이게 김포 뉴스네요. 예, 예. 네, 김포시 걸포동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과정에서의 네. 인허가 비리 의혹으로 최근 김포 농협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예, 예. 경찰은 추석 연휴 직 앞선 9월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김포 네. 농협을 경찰은 센터 신축 관련 인허가를 위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벌여왔는데요. 네. 압수수색 관계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거 꼭 인허가 관련된 비리가 많아요. 건축. 그쵸? 예, 이게, 그렇죠. 뭐, 아까 우리 앞서 김포 그 도시공사, 뭐 이렇게 택지 개발하는 거 있지만, 그것도 다 건축이잖아요. 네. 건축과 관련된 거는 인허가 비리를 꼭 항상 세밀하게, 사정당국에서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압수수색 해서 수사 진행 중이니까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하여간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나 모든 건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농협도 농협이 다 농민을 위한 건데 사실은 네. 농민의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농협뿐만 아니라 농협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큰 아주 기업이죠. 그렇죠. 네, 농협뿐만 아니라 민간 어떤 사업체, 작은 사업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건설 관련된 것도 신경 써서 우리가 좀 이영주 기자가 관심을 갖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사거리 많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또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부영 아파트의 부실 시공 논란이 국정감사에 오를 예정입니다. 부영 참, 이게 남경필 지사가 부영 그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면서 이게 불거졌잖아요, 이 이슈가. 그렇죠. 예.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지로. 그렇겠죠. 예. 이게 어떻게 국정감사, 이제 국회 국정감사 시작되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네. 국정감사발 뉴스죠? 그렇죠. 네, 이거 좀 자세하게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경기도 국감에 앞서 사흘 전 16일에 열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도 부영아파트 문제가 제기될 전망입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네. 국감을 통해 부실공업체에 주택 이른바 부영법에 힘이 실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9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주식회사 부영주택 사장과 동탄 이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감리업체 대표를 16일에 예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부영 같은 경우에는 혹시 부영주택 모 회사가 부영그룹이라는 거 아시죠? 네. 부영그룹이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만 그죠. 키우는데, 네. 이게 건설 회사로 이제 시작해서, 레저, 또 해외 캄보디아인가 어디 통신사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재계 13위, 민간기업 기준 재계 13위 기업입니다. 부영그룹이고요. 네. 그리고 자산이 21조 7천억 공정자산. 그리고 자기자본. 21조요? 예. 자기 자본이 7조 6,341억. 부채 비율이 184%. 매출액이 2조 2,875억. 그리고 1983년 3월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영등포에서 시작해서 주로 이제 주택건설 이런 걸로 해서 회사 규모를 키웠고, 특이한 점은 이거 아마 이영주 기자도 아마 이거 들으면 놀랄 건데, 인천 출판사하고 인천일보를 인수했어요, 부영그룹이. 여보세요? 그렇군요. 예, 2017년 2월에는 또 같은 해에는 한라일보사를 또 인수하고, 이제 건설 회사들이 신문사를 인수를 하네요, 지방지를. 그러게요. 왜 그런 거죠? 혹시 아세요? 알지만 말씀드리기가 정치권에서도 예. 네. 말씀하세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잖아요. MBC 이렇게 KBS. 그렇죠. 예. 네.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더 이상 깊이 나가면 또 우리 이영주 기자가 또 위태로울 수가 위험하죠.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만. 네. 예,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죠. 김만수 부천시장이 2018년 내년이죠. 시장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한수 부천시장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시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예. 갑자기 왜 불출마 선언을 했죠? 민주당이죠, 이분이 시장님.
민주당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인데, 청와대, 이분 뭐, 얼굴 보면 낯이 있겠지만, 청와대 예전에 그, 대변인도 해서, 방송에 네. 좀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 예, 기자 출신이었나? 이분 그 기자 출신 같지는 않은데, 부천시 의회 의원을 이제 시작을 해서 정치에. 그래서, 뭐, 부천시 의회 의원 뭐 2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뭐 계속 나왔는데 떨어지시고, 2번 떨어지시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대변인, 2005년부터 2006년 그 1년 동안 청와대 대변인 하고, 국회의원 출마해서 부천에서 계속 떨어지고 소사구에서, 네. 그 다음에 10년인, 이제 재선하시고, 그 전에, 2010년인가요? 2010년에 이제 초선하시고, 2014년도에 다시 재선을 해서, 지금, 네. 부천시장 하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서 경기도의사 출마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이렇게 또 항화평이 있더라고요. 그럼 민주당 쪽에 경기도의사 출마하시겠다면, 참, 한 10명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네? 경선이 문제겠죠. 경선하면서 아주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이거 것 뭐, 같습니다. 경선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재명 시장 뭐 나온다고 하지, 거기에 또 몇 명 또 거론되지, 여기 네. 만약에 김만수 부천시장까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하면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경선이 많으면 또 후유증이 있잖아요. 내부 출혈이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후유증이 있어갖고, 본선에서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이 당내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만수 부천시장이 경기도에서 나온다는 건 아닌데, 일단 뭐, 항화평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뒤로 이제 우리 이영주 기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말이 세질 것 같아갖고, 많은 분들이 나오는 예. 거는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죠. 선택의 폭이 많은 기회가 그렇죠. 넓어진다는 거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실 수 있는 도지사분이 선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예. 근데 재밌는 게 경기도 이렇게 각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도지사 나오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네. 북부 출신이 없어요. 북부 자치단체가 하다가 한화평에 거되시는 분이 없네요. 이상하게. 아, 예. 그렇습니까? 뭐 다음 소식 지나가시죠. 뭐 그거야 뭐. 안타까우시군요. 예. 안타깝다기보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아직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또 나오실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표님 추석 연휴 또 한글날까지 해서 네, 거의 일주일 열흘을 쉬는 그런 곳도 있었는데요. 네. 이 기간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저기 해외에 좀 다녀왔어요. 그러시구나. 저기 멋지시네요. 방콕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예. 제일 좋은 곳이죠. 아, 방콕 추석과 좋더라고요. 한글날 예, 예. 네, 대체 공휴일이 낀 사상 최장의 황금 연휴 동안 전국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이 구름 인파로 연일 북적였습니다. 네. 특히 관광지와 인접한 숙박시설에도 관광객이 몰려 긴 축술이었다는 호평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영업 네. 하시는 분들 얘기 듣는데 열흘 정도의 연휴 있을 때 자영업이 더 안 될 것이다. 일본 또 자영업이 더 잘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시행하기 전에는 반반씩 여론이 나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열흘 갖다 이제 연휴 지나고 끝난 뒤에 이게 뭐 저게 다 만나보는 건 아닌데 일부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을 만나보니까 연휴 기간이 오히려 더 장사 잘 됐다 하더라고요. 쉬는 기간이 많아서. 예. 그렇죠. 생각보다 더 오히려 이제 음식점들이나 뭐 그렇죠. 영화관이나 아니면은 네. 뭐 이렇게 카페 같은데 이런 데가 더 오히려 손님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부 또 안 되는 분도 계시는데 네. 앞으로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휴를 좀 한 30일로 하면 안 되나요? 대표님 존경합니다. 아, 내가 대통령이면 나 30일로 해버릴 것 같은데. 유럽 예. 3일제 근무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 예, 유럽에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3일만 그렇죠. 근무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렇죠. 3일 근무하고. 네, 그리고 예. 1일 근무 시간도 3시간에서 5시간이 넘지 않는
짧게 일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취미나 여가 야. 생활을 즐기는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진짜 환상적인 노동 시스템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긴 연휴가 도입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제가 연구를 검토한 게 도입을 검토한 게 2012년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국회의 그 국무위원회별로 또 의견 충돌이 있었고요. 또 네. 기업과 그다음에 그 시민들, 그러니까 노동자죠. 기업과 노동자 간의 근로자 간의 그런 임금 차이라든지 또 네. 기업에서는 또 사업비라든지 또 네. 대체 공휴일을 유급제로 할 거냐를 두고 예.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전무후무하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긴 연휴였는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달력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이 연휴를 연장시키는 정책을 계속 쓸 것 같아요. 제 느낌인데. 내기하실래요? 내년에 난 6일 이상 연휴가 된다. 추석 명절 때. 6일이요? 예. 내년 거면은 이미 나와 있을 텐데요, 대표님. 앞뒤로 임시공휴일 붙여서 6일 이상 된다. 저는 안 봤어요, 달력. 내기. 보셨어요? 500원 내기.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예. 자, 농담이었고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요. 여주 현암동 한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대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기도 문제예요. 이거 지금 너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너무 각지에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건설 현장에서. 네. 이거 좀 예, 계속 전해 주시죠. 일단 듣고 여주시 말씀드릴게요. 현암동 예.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네. 무너지면서 인근 빌라 주민 50여 명이 붕괴가 우려돼 사흘째 대피생. 네, 여주시 현암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예. 옹벽이 무너지면서 인근 빌라 주민 50여 명이 붕괴가 우려돼 사흘째 대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흙막이 가설 공사 중 옹벽과 도자기 공장 창고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예. 인명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근 맨션 주민 54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거 뭐 옹벽이 무너질 정도면은 이거는 사흘째 그 주민들이 대피를 생활한다. 네. 야, 이게 안전사고가 아니라 누적된 안전사고 같은데요. 그래서 어느 사건 계기가 돼서 약한 분을 건드리니까 옹벽이 무너지고 뭐 이래서 주민들 대피하는 건데, 아까도 뭐 이영주 기자가 말했지만 선의의 제3자들이 피해거든요. 이게 자꾸 안전사고가 나면. 그렇죠. 예, 이러면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경기도 있고 국토해양부 있고 경기도 건설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일선의 건설 관련 부서도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도가 나설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그런 별도 부서나 아니면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안 그러면은 이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어디서 언제 이게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이게 그럼 네.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주민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과 직결된 거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오는 차기 지방선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후보자들이나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 좀 각별하게 공약이나 하면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좀 네.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의경을 예. 상대로 갑질한 경찰관들에게 대부분 손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3년간 의경을 상대로 갑질 등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 70여 명이 네. 경찰관이 70여 명에 달했지만 예. 징계는 손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네. 예. 9.1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네. 의경을 상대로 갑질 등 부당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경찰관은 2015년 17명, 2016년 38명, 2017년 7월 기준 24명 등 모두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의경은 이제 군을 가는 거 대신 의경으로 그렇죠. 군 복무를 하는 거고 네, 경찰관들은 일부 경찰이라고 하죠. 예, 경찰들은
이제 군대로 말하면 직업으로 이제 하사 부사관 이상급이 되는 거죠. 경찰관 이제 그 직업으로 하면서 의경들을 아무래도 이제 그 이렇게 지시하거나 이렇게 관련 부서에 있으면은 뭐 명령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뭐 갑질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타났지만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70명 뭐 적발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더 인천의 많고 일각일 수도 있겠죠. 더 많고 군대 내부에 그런 뭐 간부들에 대한 폭력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게 그 군 의무로 해서 군 그 생활을 경찰에서 의무 경찰을 보내는 이런 거에 대한 안전 내부 경찰 네. 그 구조 시스템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적발이 뭐 시시건이 됐다 그래서 송방망이 처벌된 게 아니라 이거를 더 파헤쳐서 이게 더 문제가 있나 없나 네. 이거를 좀 관계 당국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무슨 뭐 경찰청장은 그 만약에 의경과 관련된 뭐 폭력 행위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그 부대 자체를 소환수를 받아서 없애버리고 해서 많이 그런 의경 내부의 구타 사건 이런 걸 많이 척결했다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처럼 그 경찰관 같은 간부 이게 직업 경찰이 그러니까 네. 뭐 순경 이상 경찰이 의무 경찰에 대해서 뭐가 부당하거나 갑질했으면 이건 분명히 징계를 수위를 손방먹이 뭐 견책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아주 그 실질적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를 법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뭐 우리 군복무를 대신해서 신성한 의무 병역의 의무를 갖다가 대신하는 이런 거에 대한 뭐 갑질 이런 거는 네. 아주 엄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약간의 권력이라도 갖고 있다면 2명 이상이 있을 때 약간의 권력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 예전에 무슨 뭐 스탠퍼드 실험이라고 그 제가 한번 팟캐스트 다뤘는데 스탠퍼드 네. 대학에서 그 스탠퍼드 대학이면 명문대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그 머리 똑똑한 학생들을 갖고 실험을 했어요. 한 부류는 교도관, 한 부류는 죄수. 그래서 그렇죠. 죄수 복장을 네네네. 진짜로 입히고 네. 교도관 복장을 입히고 룰은 네. 없어요. 룰은 교도관의 지시에 죄수들은 따른다. 그리고 이제 철장 같은 거 이제 해놓고 공간에 이제 가둬놓고 그 역할 노름을 했는데 실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제 죄인이 아님에도 실제 교도관이 아님에도 교도관 복장을 입은 그 학생들이 죄수 복장 입은 학생들한테 가혹행위라거나 심지어 막 구타를 하고 막 네. 예, 막 그렇게 점점 그렇죠. 시간이 가는 그래서 그 실험을 계획을 오래 잡아놨었는데 그 실험 계획을 중간에 중단을 했어요. 사고가 그 더 커질까봐. 정도였습니까? 예, 사고가 더 커질까봐. 아, 그래서 그걸 이제 유명한 스탠포드 실험인데 그게 이제 갑질 심리 인간의 예, 그 뭔가 인간은 약한 자기하고 그렇죠. 그 구조적으로 약한 자에게 본능적으로 못되게 대하는 그런 뭐 갑질을 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해서 이제 갑질 현상에 대해서 요걸 대표로 하는 실험을 하는데 이게 아마 이 경찰관들한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갑질 심리. 내가 너희들보다는 우월하다. 그렇죠. 권력력. 인간이 가장 짜릿하게 느끼는 게 권력을 행사할 때 그걸 짜릿하게 느낀대요. 그래요? 예, 인간의 쾌감이나 이런 거 뭐 그런 어, 뭐라 그래야 만족감 같은 게 자기가 네.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구 휘둘렀고 그 사람 그 권력에 자기 밑에 부하나 뭐 주변 사람들이 복종하거나 아니면 굴복할 때 짜릿하게 느껴서 남자들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권력력이 있고 그래서 정치를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네.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된다. 그런 이제 분석을 일설에는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표님. 예. 일설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마약보다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네. 정치죠. 예. 그거를 끊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약간 농담처럼요. 정치가 뽕이라는 얘기 있죠. 뽕. 마약 맞았다고. 출마 한 번 하면 계속하는 패가 망신할 때까지. 아니 언론도 권력 아닌가요 이거? 옛날 말인가? 권력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죠. 있는데 뭐 제가 이 다년간에 뭐 이영주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뭐 기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진짜 힘 없어요. 권력이 어딨어. 그쵸? 그렇죠. 취재원들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욕도 예. 먹고 많이 그렇죠. 아, 무슨 제5의 권력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5의 무슨 부처다 이러는데 진짜 이거는
요즘 뭐 옛날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 기자들 하시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고 또 뉴미디어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우리 기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SNS에 활동하는 뉴미디어의 그런 사람들보다도 정보가 느릴 때도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걸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고발이나 비판 기사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아마 우리 기자들도 유념해갖고 네. 권력을 감시할 때 가장 언론이 힘이 있고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멋진 우리 말씀이시네요. 예, 이 기자도 권력을 좀 감시하는 그런 역할에 좀 충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다음 소식은 경기 남부청 112 신고 콜백 성공률 27%로 전국 최하위라는 소식입니다. 야, 27%면은 뭐 아니 10통 중에 3통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10통 중에 6통은 뭐 6통 이상은 안 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3통만 거의 되고. 그렇죠. 와, 경찰이 이른바 이거, 오원춘 사건 예. 이후 112 신고전화 콜백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네. 정작 통화 성공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심각하네요. 예. 특히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의 경우 통화 성공률이 전국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이거 대책 마련이 진짜 시급하네요. 왜 이렇게 콜백이 안 되는지 아세요? 과중한 업무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인구 밀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구 밀도하고. 이게 이제 서울이나 경기 남부는 서울도 한 1100만 넘잖아요. 네. 경기 남부도 990만 정도 되거든. 관할. 경기 남부 경찰서의 관할 인구가 990만. 경기 북부나 강원도는 콜백 시스템이 잘 돼요. 57% 넘어가고 뭐 50%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꽤 되는 거네요. 예, 그 이유는 경기 북부가 330만, 강원도도 아마 330만 이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낮은 데는 콜백 시스템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기 남부 쪽에는 900만 넘는 그 인구에 대한 그런 걸 치안을 감독하다 보니까 관리하다 보니까 네. 네. 아마 콜백 시스템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30% 이하로 뭐 50% 이하 된다는 건 좀 너무 심각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화가 안 돼서 오원춘 사건 때 뭐 피해자가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한다. 112 신고를 안 받아갖고 경찰이 현장에 못 가는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콜백 시스템을 해놓은 건데 이것도 이게 문자만 오면 의미가 없거든요. 사람 받아서 이제 급박한 상황에 바로 통화를 해갖고 바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TV 미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911 시스템 같이 예. 전화를 경찰이 직접 받기보다는 뭐 이렇게 좀 전화를 전문으로 받는 그런 중간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괜찮네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예. 어디 서비스 센터 이런 거 전화하다 보면은 네. 그 통화의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1588 전화하면 뭐 070 전화하면 통화를 잘 받잖아요, 이쪽은. 그렇죠. 예. 이런 것도 그런 걸 좀 응용해서 좀 경찰에서 다 이렇게 뭐 통제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 콜백 시스템을 전문으로 받는 그런 중간에 그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원을 보충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당장 인원 보충은 힘드니까 네. 그 콜백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에 전화를 받는 건데 전화를 받아서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 상황에 네네네. 그것만 전문으로 맞는 업체나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안 그러면 이거 경찰을 다 늘려야 되는데 이거 경찰 어떻게 다 늘립니까? 그렇죠. 예, 그 국민 다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예, 그냥 아무 영혼 없이 괜찮습니다. 이거 내 경찰서에 경찰에 제가 콜백 시스템 합니다. 이영주 기자 성의 없다고 영혼이 없다고.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들어갔습니다. 예, 다음 그래요? 소식은 네, 북 미사일 규탄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8명은 10일 오전 6시경 경기도 김포시 월곤면 문수산에서 대북 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보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네, 대북 전단에는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북전단 파주 임진각이나 연천 이런 데서 이제 날려갖고 거기서 북한에 그렇죠. 대응 사격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옛날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야, 이거 이제 김포는 이제 장소 옮겼는데, 김포시 주민들이 뭐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대북전단이나 네네네. 뭐 대북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이영주 기자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김포시가 북한과 아주 인접해 있는 지역의 한 군데인 건 맞죠. 북한 방송이 육성으로 들려올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못 느껴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 네. 오두산 전망대 가는 자유로를 쭉 타다 보면 철책이 있고 건너편이 부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자유로가 이제 길을 막 달리니까 옆에는 막 고양시 있고 무슨 뭐 파주시 도시들이 막 있고 아파트 있고 예. 강 건너편에 북한 땅이라는 걸 눈으로 보지만 인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디를 느꼈냐면은 이제 무슨 모임이 있어서 파주 어디 그 헤이리 마을 근처인데 네. 무슨 뭐 카페 같은 데를 갔어요. 카페 헤이리 마을 좀 올라가면 쪽 그 지리적으로는 좀 위로 위에 있는 거죠. 카페 갔는데 밤 8시 되니까 대남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대남 북한에서 마이크로. 들리죠. 예, 예. 아, 그러기 네. 야, 이렇게 가깝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좀 안보에 대한 거를 약간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북쪽에 김포시- 있다 보니까 네. 또 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남쪽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사안을 매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방송이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네. 접하면 일단 그 지역에 이런 대북 전단을 살포했을 때 아까 대표님께서 자영업자분들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지역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반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단을 살포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떤데요? 예, 예. 유니세프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북한 아동을 돕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네. 이렇게 전단을 살포하는 것만이 통일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방법이라고 해석되지는 개인적으로는 않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열리십니까? 예, 예. 아, 일단은 날씨가 뭐 추워져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네. 보기에는 이영주 기자가 이제 이 진짜 뉴스에 출연하잖아요. 네. 인지도가 올라와서 국정원에서 이제 이게 감청하는 거 아닌가. 영광입니다. 국정 관계자분들 듣고 계십니까? 영광입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여기서 네. 전대라 함은 네.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죠. 예, 예. 전대 행위가 최근 4년간 경기 인천에서만 280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맞네. 부리는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맞네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네. LH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전대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총 421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맞네요. 이게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네. 우리 이영주 기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공무원이 임대주택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 법규를 떠나서. 아, 무슨 말씀으로 질문하신지 이해했습니다. 예. 네. 근데 공무원 중에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그것도 간부 공무원이 그 뭐 6급 정도 되면 6급, 5급. 그래도 하여튼 높으신 분들이시네. 예. 근데 일부는 또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예. 서민들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아직까지도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임대주택 들어간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큰 좀 뭐 경제적으로 혜택이 있고, 네. 뭐 이제 뭐 다자녀 가정 뭐 이런 사람들도 네. 이제 많이 이제 네.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예. 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끼지 못한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어중간한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뭐 차상위 계층이나 뭐 수급 계층으로 떨어뜨릴 것이냐. 이건 국가 정책의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내가 돈을 안 벌고 편안하게 살 것이냐, 돈을 벌고 노력하더라도 힘들게 살더라도 내가 돈을 벌고 이런데 이렇게 매진하며 살 것이냐, 이건 이제 정책적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약간 디테일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아니 저 아까 방금 말씀하셨 뭐 이용주 기자 말했지만은 아니 어려운 사람이 임대아파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예. 어려우면, 네, 이런 소식조차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예. 그래서 이런 임대아파트 전대는가 생기는 이유가 이 네.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면 좋고 싸니까 전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대아파트 짓는 게 다 뭐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한 이거 임대아파트 전대하는 거에 아주 단죄를 내려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입주하는 시스템 네. 이것도 한번 손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임대아파트 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좀 미치겠습니다. 들어가실 겁니다, 대표님. 나 저기 저도 빨리 수급 좀 됐으면 좋겠는데. 농담입니다, 농담. 아, 관련해서 예. 280건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네. 수치가 네. 전체의 63%가 됩니다. 그러게요. 전체 60. 네, 전체 421건 중에서 265건이 예,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 발생을 내에서. 했고, 예. 그렇죠. 이게 전체 63%에 이르는 수준이니까 과반수가 훨씬 넘어가는 거죠. 이 경기도에 이제 택지 개발 많이 하고 신도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게 택지 개발하고 신도시 하면 아파트 그 단지 그 신도시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 의무 신축 비율이 그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인구가 많으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건축 그렇죠. 건설 관련된 문제에 안 좋은 거는 경기도에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사실은. 아까 뭐 경기도가- 안전사고부터 그렇죠. 네, 시작해갖고 뭐 인허가 비리부터 시작해서 네, 이거 아까 임대아파트 이거 돈의 전대 네. 이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제 와서 이제 고치자고 하는 건 힘들고 내가 보기에는 안경필 지사 현재 도지사 계시고 또 다음에 이제 어떻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건설 문제 수도권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건설 건축 관련된 문제는 누가 진짜 제대로 한번 적폐를 청산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은 이거 그렇죠. 예, 난개발에다가 경기도 뭐 돌아다니면 알겠지만 난개발도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뭐 이제는 임대아파트 전대까지 나오니 이거 뭐 참.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관련해서 이 임대주택이나 이런 그 아파트 그 추첨하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몇백만 원치 돈다발을 주고 네. 그 추첨권을 사는 거죠. 네. 바로 즉석에서 그렇죠. 당첨된 그 사람 자리에서. 거. 예, 그렇죠. 수백만 원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네,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죠. 근데 빈번히. 임대아파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다 보니까 경쟁률도 엄청 치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슨 뭐 뜨거워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당첨된 사람들은 자격 요건이 돼서 네. 그거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 된 사람들은 참 이게 또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결국은 다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건데 이거 좀 네. 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골고루 좀 많이 좀 임대아파트가 확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뭐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정말 서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네, 제도적인 그러니까요. 시스템도 좀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좀 이런 말인데 간부 공무원이 임대아파트 입주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죠? 임대를 좋아하시나 보죠. 편안하시고. 임대사업자인가 봐. 네. 다음 소식. 다음 소식입니다. 예. 추석 당일 4일이죠. 오후 네. 11시 30분쯤에 네. 경기도 한 아파트 자택에서 네. 강아지 때문에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야, 이거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아지를 때렸다고 강아지한테 무섭게 해서 겁이 나서 남편 살해했다? 야, 이거 진짜 뭔가 뭐라고 그전에 이해를 해야 되나요? 쌓였던 뭔가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 강아지로 인해서 네. 임계점이 된 거죠.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동물 박애주의자 아닐까요? 강아지가 100%이진 않지 않을까요? 강아지가
전체 그 사건의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강아지 때문이지만 네, 내면적으로는 도화선이 된 것뿐이지. 강아지가 일부분이지 그렇죠. 다른 그렇죠. 뭐 쌓인 게 있었을 것이다. 네네네. 아, 그럼 그 여자분, 네. 아내분의 약간 그 입장을 좀 대변하는 거네요, 약간? 그렇지 않을까 하고? 네, 잘 아시는 분 아니잖아요, 이분. 모릅니다. 모르죠? 초등학생 예. 자녀가 예. 112에 신고해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네.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얘기 들었는데, 저기 황당해갖고, 요즘 보면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강아지 요거 사건도 그렇고, 뭐, 어금니 아빠 사건도 그렇고, 그렇죠. 네. 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는, 예전 같으면 이런 사건이 없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사건들. 그렇죠. 이런 거 사건들을 이제, 누가 유아교육학 이렇게 전공하시는 박사분들이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지능이나 이런 거는 애착 형성 시기에 많이 이렇게 정해진대요. 애착 형성이면 유아기 시절, 태어나서 네. 부모한테 얼마큼 사랑을 받냐. 그때 지능하고 모든 성격이 많이 결정된다 하더라고, 거의. 그러면, 예. 근데 우리 지금 현 사회에는 그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네. 지금의 이제 그런 안 좋은 이런 게 커서 성인이 돼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거를 이제 그렇죠. 유아교육적으로 풀이를 해서 유아교육, 보육교사 이런 사람한테 대우를 제일 잘해줘야 된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유식하죠? 많이 유식하십니다. 이 예, 현상이 예. 분노 조절 장애로 네.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게요. 또한, 네. 네. 또한 초등학생 자녀가 저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초등학생 그렇죠. 자녀가 그 사건 현장에서 그렇죠. 이걸 했으면 그 아이도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속 성장하면은 네. 그 아이한테 성장하는데 그게 도움될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 비용도 한 또 가지,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은 유아기 하면 돌아가고 싶은 시절, 달콤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시절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네. 어떤 학자는요, 유아기가 이 인생을 살면서 전반에 거쳐서 극복해야 할 일들을 겪는 시기라고 한 분석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도전하고 성취하고 자기가 네. 항상 뭐든지 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네. 처음 출발하는 시기니까. 그러면서 예.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겪는 시기라는 거죠. 깊게 인식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아교육 학자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구강기, 학문기에서 그 단계별로 네, 성장 그렇죠. 과정을 해놨어요, 다. 예, 예. 근데 뭐 운명론적인 사람들은 이제 정해져 있다, 이게 유전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 교육적인 사람들, 교육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네네. 뭐 유아교육학자들은 유아기 때 정해진다. 그다음에 네. 뭐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자기가 내면을 성찰하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떤 게 맞다 생각하세요, 우리 기자는? 운명을 유전적이다. 운명을 얘기하는 사람은 유전 얘기를 하는 거죠. 유전적이다. 유전적이라는 겁니까? 예. 유전적인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전적으로. 전적으로라기보다는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의 예.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표님은 어느 입장이세요? 저는 유전적인 게 많이 인간 살았는데 유전적인 게 많이 지배를 한다고 봐요. 뭐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인지를 못하지만. 그럼 운명을 믿으시는? 아니 운명을 믿는다기보다 네. 유전적인 성향을 타고 나면은 네. 이제 그걸 극복하는 것도 의지지만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모르게끔 의지로 작용한다 이거죠. 내가 모르는.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과학적 밝혀진 게 아니니까 제가 네. 전문가도 아니고 단언할 수 없지만 RNA, DNA를 무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밝혀지겠죠.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세요. 다음 소식은 경기도 내 문화시설 편차가 심각한 5개 시군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시군은 심지어 극장도 없습니다. 과천, 의왕, 그래요? 가평, 연천, 포천 극장이 없고요. 과천이 극장이 없어요? 네. 과천은 큰 도시인데?
과천이 지역적으로 크지는 않죠. 그래도 그건 완전 도심 지역인데. 와. 네, 도심 계속, 지역이고 계속 또 얘기해 주시죠, 일단. 예. 네네 박물관, 미술관 등 특정 지자체에 편중이 돼 있고요. 네. 네, 경기도 내 문화시설의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해서 네. 또 영화관도 없죠. 10일 손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경기 지역 문화 기반 시설이 특정 지자체에 편중돼 지자체 간 문화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진짜 개선돼야 되네요. 왜냐면 경기도에 많은 시군국과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도민들이. 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이게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다고 하면 분명히 대도시 중심으로 편정됐겠죠, 뭐. 그렇죠. 그거는 좀 약간. 영화를 보러 예. 원정까지 간다는 거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영화 보러 서울은 많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러셨어요? 극장이 뭐, 서울이나 이쪽에도 몇 개 안 됐을 때인데, 요즘 멀티플렉스라 그래갖고 극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극장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한 게 깜짝 놀랐네. 포천에 극장이 하나도 없다고, 연천, 포천, 가평. 예, 저도 처음 접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평, 연천, 포천은 이 북부 지역이에요. 경기 북부 지역인데, 그렇죠. 이 북부 지역이 이렇게 열악해요, 상황이. 대표님께서는 이런 편중 현상을 극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북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경원일보 대표님께서 한 말씀만 저는 해주십시오. 편중 현상은 이 되는 거는 정책적 배려가 일단 부족한 거고, 네, 두 번째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욕먹겠지만, 그 주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자꾸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단 지역이 발전돼야 극장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역이 왜 발전 안 됐느냐? 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훌륭한 말씀이시네요. 지역의 정치인들도 뭐 주민들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거 신경 못 쓰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꼭 극장에 꼭 와서 수지타서 안 맞는데 극장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민간적인 관영으로 시설인데. 극장을 운영하는 건 힘들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작은 극장이라고 그래갖고 예, 극장 시설 이제 뭐 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관내 부대 시설에 이제 극장이 있는데 그걸 무료로 개방해서 이제 영화도 관람해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지난 영화들, 예술 영화들 이런 거라서 현재 이제 상영되는 영화는 그 극장들 수지타산이 맞아야지 이제 그걸 극장을 설립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상영을 하고 시설을 투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데이다 보니까 투자는 가평, 연천, 포천 이런 데가 시골이니까 네, 뭐 안 되는 거고, 과천, 의왕도 뭐 도심이라고 하지만은 그 인근에 규모가 작죠. 네, 인근에 무슨 바로 가깝게 갈 수 있는 극장 시설이 있으니까 안 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제 생각인데, 이런 거는 꼭 극장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나 아니면은 그 정치인들 지역에 도시개발 이제 다 계획들이 있잖아요. 네, 도시개발 계획에 극장을 갖다가 이제 유인할 수 있게끔 뭐 인센티브를 주든가, 뭐 하여튼 문화시설을 들어온 거에 인센티브를 주든가, 네,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해야지. 문화시설 같은 경우 연천에서 영화 한 편 보려고 의정부로 나온다는 건 되게 소모적이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시골 이제 뭐 이렇게 농촌 지역이 많고 산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다 하더라도, 또 쉽게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극장 영화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정책적으로 그런 배려를 안 한 거는 뭐 정책적 배려 안 해주는 문제도 있지만 그걸 요구하지 못한 지역 정치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네. 말씀입니다. 바꿔나가야죠. 네, 다음 예, 다음 소식은요. 인천 제한속도 30에서 60km 소식입니다. 예,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데 과속 단속 장비가 유명무실해서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싱싱 다닌다는 거죠. 예, 인천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일부 과속 단속 장비 제한속도가 예, 50km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어린이 안전이 우선입니다. 예,
네, 10면 인천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죠. 네. 내에 설치된 35곳의 과속 단속 장비 중에서 14곳에서 제한 속도를 50km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곳만 30km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아, 네, 이게 원래 30km로 해야 되는데 50km 이상 설정이 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격이 되는 거죠. 그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km 이하로 더 서행해야 되는데 교통흐름상 네. 그렇게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다 앞에다가 과속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면은 30km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예, 확답을 하시네요. 예, 제일 확실한 답변을 주시네요. 예. 그 앞에다가 카메라 설치하면 30km 지키지 네. 말라 그러다가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되겠네요. 네. 이거 지금 단속 장비, 과속 단속 장비 하는 걸로 카메라 설치하면 한 큐에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속 카메라 네. 30km짜리 이하로 해서 딱 달아놓으면 네. 뭐 거기서 몇 번 찍힌 사람들은 거기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30km 이하로 해서 지나가거나 저도 예. 30km 그 한 데서 한번 카메라 찍혀서 거기는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돌아서 가지. 예. 그러시구나. 남 딱지가 한번 끊으니까. 그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학년들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인간의 철저하게 안전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의 안전,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수원 전투 비행장 이전 저지 행사인데 화성시가 연예인들 공연으로 채워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인데 연예인들을 불러서 왜 그 공연을 했지? 무슨 축하 공연이 아닌데, 이건? 네, 14일 인기 가수들과 개그팀 초청으로 일회성 행사로 끝날까봐 우려가 커져서 예. 네, 커졌고요. 화성시 측에서는 콘서트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화성 시민들이 수원에 있는 비행장 이전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 소식은 아직도- 아무래도 우리 이영주 기자가 그쪽에서 활동한 동무대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내일 네. 화성시 의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공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이 되는 건가요? 뭐 이전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겁니까? 아직까지 두 지자체와 관련 부서가 아주 아주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남경필 시민들과 경기도지사 하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입장을 입장 표명이 한번 했던 거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 입장 표명을 하셨나요? 남지사님께서요? 예, 그때 뭐 저희 얼핏 봐갖고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남지사가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화성시 이전에 대해서 네. 뭐 자기 멘트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막 화성 시민들한테 반발을 많이 샀었죠. 도지사님도 그런 발언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네. 전투비행장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네. 법률적인 해석이 조금 더 우세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국가 작전 계획이니까 그렇죠. 군사적인 문제라서 이거는 뭐 도지사의 권한 받기다 이런 거죠. 일각에서는 네. 전투비행장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네. 아예 없애는 게 어떠냐 이런 아.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양쪽 지자체에서 되게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수원 전투비행장이 수원 어디쯤에 있나요, 이게? 세류동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가 수원역 인근입니다. 아, 수원역 인근이에요? 네네. 오, 그 비행기가 뭐 수원역 근처 가도 뜨고 내리는 거 자주 내가 목격하지 못했는데 그게 뭐 많이 좀 주민 불편이 그렇죠. 있었나 봐요, 그쪽에서. 일단은 소음이 심각하고요. 네. 또 선 비행장을 아예 없애자라고 주장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은 뭐냐면 네. 이 비행장이 전시성이라는 거죠. 북한에서 DMZ 가까이에 비행장이 위치해 있다는 걸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식이지 실질적인 전투 비행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성시 측에서는 예. 군 전력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냥 네. 전투 비행장이 있다는 그런 시각적인 네. 효과만 뭐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주민들 네. 많은 주민들한테 불만을 주고 있다 이거 주장이네요. 그런 네, 주장이. 그거죠. 그리고 화성시 입장에서는 화성시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네. 천혜의 자연 요지이고 또 습지라서 또 오. 황사를 막아주기도 하고 여러 네. 가지 자연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땅은 넓지만 지금 네, 택지 개발을 막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네, 그 공군 비행장 들어가면은 군사시설 관련 반경 몇 킬로는 도시개발 계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가 예. 지금 전투비행장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예전에 매항리 아, 사격장 예. 기억하시겠는지 그 매양리. 부지였었던 그 인근이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인근이네요. 네, 얼마 전에 그 소음에서 벗어났는데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아. 이런 의견이신 거죠. 화성시 주민분들은요. 너무 가혹하네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수원시에서의 소음 피해도 적지 않거든요. 야,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뭐 어디 옮긴다는 거보다는 진짜 없애야 되는 게 정답일 것 같긴 한데,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진지한 논의가 예, 필요한 근데 군사적인 거죠. 입장에서 본다면 또 그렇죠. 필요하다고 하면 또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없을 수는 또 네. 없잖아요, 이게 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 그러면은 휴전선을 걸치고 있는 지자체들 있잖아요. 파주, 연천, 네. 뭐 이런 지역들. 경기도도 그렇죠. 예, 경기 북부 지역에.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 김포 특히 이런 네.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군부대 때문에 이런 거 뭐 예전에 또 미군 부대 주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또 한 50, 60년 가까이를 이 불평과 이런 걸 겪으면서 처음에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게 수원 비행장 이거 군 시설 보면서 아마 이거 그 군부대 주변에서 이게 얼마나 개발 계획이나 아니면 도시 소음이나 이런 거 엉들리면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마 관계 당국이나 군 당국도 많이 좀 고려를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뭐 일단 안보가 있어야지 국방이 있어야지 국가가 있어야지 그렇죠. 또 주민이 있는 거니까 주민들도 입장에서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해법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계속 전해 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군 공안 이전 갈등 불필요한 홍보전으로 번져 네. 수원 화성시 혈세만 펑펑 이런 제목인데요. 예. 네, 수원시는 수천만 원대의 버스 전철역 광고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 화성시는 수십억 원대의 TV 라디오 맞불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네,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과 화성의 갈등이 불필요한 홍보전으로 번지면서 네. 막대한 시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수원이 수천만 원대 버스 및 전철역 광고로 도발하자 네. 화성이 수십억 원대로 응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최근 수원역과 병점역 4개 지점에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홍보하는 대형 포스터를 게시했고요. 네. 1,300만 원을 들여서 10월 한 달 동안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몇천만 원 매덕도 아니고 몇십억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홍보전으로? 정말 화성시는? 배수진을 쳤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뭐 신문사들, 언론사 입장이 좋겠네요. 화성시 비행장 특수가 왔네요. 언론사들. 대표님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아니 네. 저기 우리 이영주 기자는 어떻게 특수에 좀 동참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애석하게도 네.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찬성을 하는 건지 반대를 하는 건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아서 예. 구체적인 취재는 하지 않았지만 네. 양측 지자체에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도 뭐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뭐 이렇게 딱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 전체적인 또 문제고 일이고 근데 이걸 네. 그래서 이거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있는 그 상위 광역단체장인 경기도지사의 그런 뭐 묘안이나 해법이 좀 정치력이 여기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남경필 지사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해법을. 남지사님께요. 예. 우리 이영주 기자가 좋아하는 결정해 주십시오. 이영주 기자가 좋아하는 남경필 지사님께. 보고 싶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네. 얼굴 좀 보여주시지.
네, 오늘 총 준비한 소식은 모두 네.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굉장히 알차네요. 이렇게 하니까 뭐 경기도 네. 전반의 소식 경기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수도권 네. 인천까지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쫙 한 번에 훑으니까 되게 알찼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주 기자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포맷이 바뀌어갖고 나오니까. 더 진지하게 예. 사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네, 가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그래요? 분량은 약간만 줄여서요. 예, 분량을 좀 줄여서 네. 우리 처음 이제 해본 거니까 네네. 우리는 항상 변화와 개혁에 항상 우리는 앞서 나가고 민감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예, 항상 네. 우리는 언제든지 변칙에 공정한 민감해. 비판을 예. 환영하고요. 공정한 비판을 해주시는 분 없고 다 칭찬만 해주시더라고 희한하게. 그러세요? 예, 예. 아, 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건전한 비판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건전한 비판은 그렇죠. 저 이영주 기한테 막 아주 매몰차게 해주십시오.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칭찬은 저한테 해주시고. 네, 그것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역 소식, 전국 소식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서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네, 또 감사합니다. 이영주 기자의 알찬 또 우리 수도권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의 진짜뉴스 15회입니다. 15회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핫한 IT 소식을 전해드리는 IT 바리스타 송민섭 씨를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IT 바리스타 좀 요즘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뭐 좋은 유익한 IT 정보를 전해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얘기 대신 전해달라고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오늘도 뭐 유익한 IT 소식이 있다고 그래서 예, 연결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편집장님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때 그냥 저는 방콕 좀 다녀왔죠. 네네. 예. 예. 추석 연휴가 한글날로 끝났나요? 네, 한글날이 10월 9일이었죠? 네네. 예. 그래서 연휴 마지막 한글날 관련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예. 어떤 네. 소식인가요? 예. 아신 대로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제작됐는지 기록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게 네. 이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사용된 언어 중에 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과학적으로 기록해 놓은 건 한글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기록들이 없잖아요. 네. 옛날 상형 문자, 이렇게 시작됐던 로마자나 중국 한자도 그렇고, 예, 정확한, 기원이 없죠. 다 이제 여러 그쵸. 민족들의 말이 믹서가 되면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근데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는데 네. 어려움이 없게 하자라는 이유로 예, 만들었던 아주 예. 과학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도 이 한글을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한글의 글꼴인데요. 그렇죠. 네,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굴림체, 부dum체, 궁서체 같은 몇 가지 기본 글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너무 오래 봐서 예. 좀 질리기도 하고요. 글꼴들이 예쁘지 않거든요. 예, 맞아요. 한글 네, 그래서- 글꼴 서체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영어하고 맞습니다. 틀리게. 예. 그래서 디자인 회사에서 이제 글꼴들을 제작해 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건 보통 유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예. 그런 글꼴들입니다. 그런 예. 걸 이제 설치하면 예쁘게 편지도 쓸 수 있고 일기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네. 글꼴들인데요. 예. 이게 어려운 이유가 한글 제작 원리에 따라 똑같이 제작되거든요. 네. 초성, 중성, 종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합된 글자들이 만 가지가 넘습니다. 예. 저희 한글이. 그래서 네. 만자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모양을 눌렀을 때 그 어. 모양을 이제 보여주는 예. 방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글꼴이 보통 이제 1,000만 원에서 이제 억 단위까지도 넘어가는 비용이 드는 작업입니다. 많이 글꼴을 들어가네요. 개발한다는 거죠. 글꼴 개발 작업이 많이 들어가네요, 돈이. 네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IT 업계에서는 이제 한글날 한글 글꼴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무료로 만들어서 네티즌들한테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거죠, 사용하도록. 네네네.
그 세종대왕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제 예쁜 글꼴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행사들인데요. 예, 예. 이 행사를 거슬러 보면 이제 2008년에 네. 2008년 한글날이었어요. 네이버에서 나눔 글꼴을 무료로 풀었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 IT 회사에서 어떻게 글꼴을 만들어서 배포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했었는데 이런 네, 배경이 보통 있었네요. 이제 판매하던 글꼴들을 무료로 배포한 게 이제 거의 처음이었고요. 예. 그 뒤로는 이제 배달앱을 만드는 배달앱 민족, 네. 그리고 우유를 만드는 빙그레 예. 이런 데서도 이제 자체 개발한 한글 글꼴들을 이제 한글날에 맞춰서 배포하는 행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이제 올해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그 벤츠 자동차 글꼴을- 벤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글꼴을 만들어서 한글 글꼴을 만들어서 예.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왜 기업들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한 글꼴을 무료로 배포하는 걸까요? 이미지 브랜드 마케팅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업 홍보 활동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무료로 배포하는 글꼴에는 이제 그 제작한 기업의 특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 글꼴을 보면은 벤츠 글꼴이어서 벤츠가 생각나게끔, 벤츠 이미지가 그렇죠. 생각나게끔 이렇게 연결하는 그래서 거군요. 뭐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제일 그런 걸 잘 활용했던 게 아마 배달의 민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네, 그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홍보 활동의 일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글꼴 서체로 해서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서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일단 배포를 한대요. 그럼 네. 이제 저희들이 모르고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출판물을 만들면 그 서체는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네 서체인 걸 알잖아요. 저작권이 있죠. 예, 그걸 해서 저작권을 단체로 기획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기업체마다 홈페이지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홈페이지의 소유권이 이제 기업에 있으니까 기업들한테 기획 소송으로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소송이 걸려와갖고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도 아마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마 네, 맞습니다. 소송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쁜 글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기업에서 배포한 이런 무료 한글 글꼴들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이용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송에 피해갈 수 있는 예. 방법이 될 것 저희 같습니다. 경기도도 뭐 경기 세천년체란가 뭐 이렇게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치단체들도 글꼴을 만들어서 무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선의 네. 피해자나 선의 소송에 이제 휘말리지 않게끔. 네, 맞습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갖고 영업에 사용하신 영리 목적에 사용하신 분들 참고하셔서 네. 무료 배포 글꼴 꼭 받아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 그 안드로이드 폰을 제작하는 구글의 신제품 소식인데요. 네네. 지난 추석에 이제 그 한국에서는 긴 연휴를 보냈잖아요. 예. 그동안에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미국은 추석이 아닌가 보네요, 여긴. 네. 구글에서 그 지난 10월 6일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네. 안드로이드 폰도 있었고요. 인공지능 스피커도 있었고 다양한 제품들이 예. 발표됐습니다. 네네. 그중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픽셀 버드라고 하는 이제 이어폰인데요. 이어폰인데 뭐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이어폰이면? 네, 보통 이어폰들이 요즘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선 없이 이렇게 예. 디바이스랑 이제 통신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재밌는 게 이제 구글의 번역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구글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외국어가 번역 서비스 외국어를 이제 들어오면은 바로 뭐 번역해주고 해석해주고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글은 이미 이제 서비스로 그 번역을 전 세계 언어를 실시간으로 네, 이제 구글 번역을 번역기 해주고 있긴 한데요. 잘 쓰고 있습니다. 한데요. 네, 이번에 발표한 이 픽셀 버드라는 이어폰은 네네. 이 번역 서비스를 좀 더 실생활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픽셀 버드에 예. 모국어를 설정한 이제 두 외국인이 서로 대화를 하면 네네. 서로 외국어를 몰라도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게. 그럼 번역을 중간에 통역이나 외국어를 전혀 몰라도 네. 서로 상대 국가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야,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구글이 네. 어떤 미래 공상과학 영화 보면 구글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꼭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느낌이. 네. 예, 그래서 계속 이어주시죠. 외국어를 전혀 알지 못해도 외국에 여행을 간다거나 네네.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예. 전혀 어려움이 야. 없게 그렇게 도와주는 제품이라 좀 더 관심이 갔습니다. 진짜 관심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 나오면은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거 제품 나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겠네. 영어 학원, 뭐 외국어 학원.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영문과 출신인데. 아, 그러세요? 앞으로 이제 어렵게 영어뿐 아니라 다른 네. 외국어도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올 것 같아요. 영문이 없네요. 영문과는 저거. 예.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역기 같은 경우 글자를 쳐서 입력해서 번역기 버튼을 눌러서 해석한 걸 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이거는 이제 음성을 말로 바로 들어와서 제 귀에 보여준다는 겁니까? 들려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눈으로 글자를 보여준다는 겁니까? 그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어폰이잖아요. 외국어로, 영어로 뭐 헬로 하면 한글로 안녕하고 이렇게 들려준다는 거죠? 이어폰에서. 네네네. 야, 근데 그 그러니까 서로 이어폰, 이어폰을 끼고 얘기를 하면 예. 얘기가 되는 거죠. 약간 그러면 칭찬은 이어폰에 있지만. 그 작은 그 기계 안에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그 핸드폰하고 통신을 해서 그 번역 내용들을. 그러니까 받아 스마트폰하고 오는 것 연결해서 구동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근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이제 제품을 예. 제품 구체적인 스펙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짜 공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IT 기기에 투자를 참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나오면 꼭 한번 사보고 싶네요. 네. 이건 뭐 실생활에 뭐 해외여행 갈 때도 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해외여행 갈 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예. 같아요. 뭐 앞으로 가이드나 뭐 이런 건지 뭐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큰일 났네. 예, 오늘 두 가지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네. 명절 연휴 뭐 이렇게 멀리 여행도 갔다 오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진짜 네. 뉴스를 위해서 알찬 IT 최신 정보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바리스타 송민섭 씨, 지금까지 IT 바리스타에 엄선된 IT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진짜 뉴스 분량이 다소 길어졌지만 다양하고 알찬 소식이 담긴 15회였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날씨가 확연히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충성!